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다소 잔인하고 무서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희대의 살인마, 지금 나오는 음악 소우의 직소보다 더 무서운 여자, 천여 명의 처녀를 살해해서 그 피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 잔혹하게 죽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바토리, 원 발음으로는 에르체베트 바토리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에르체베트 바토리, 1000명을 죽인 여자, 최악의 연쇄살인마, 거의 기네스북에도 정말 등재됐을 정도로 우리가 남자 뱀파이어, 피 먹는 남자 뱀파이어의 원조가 드라큘라 백작이라면, 여자 뱀파이어의 원조는 이 헝가리의 에르체베트 바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잔혹하고 정말 냉혈한인 그런 사람이죠. 에르체베트 바토리. 에르체베트 바토리에 남아있는 초상화가 많아요. 워낙 이 여자가 잘 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에르체베트 바토리,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에르체베트는 16세기 헝가리에서 가장 부유하고 막강했던 바토리 가문 출신이에요. 이 바토리 가문은 얼마나 막강하냐면,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요즘은 귀족이 딱히 없으니까 재벌이라고 하죠. 요즘에 좀 돈 있는 사람들. 삼성? 이 정도? 근데 이 귀족은 또 재벌하고는 틀려. 지금은 돈이 많으면 재벌이잖아요. 예전에는 돈이 많은 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혈통, 우리 가문, 이런 식으로 알아줬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과 그리고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토리 가문에서는 수많은 왕들이 여기서 나왔고,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있거든요. 합스부르크 가문. 그리고 독일의 함부르크, 이런 식의 유명한 가문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그 가문, 이런 식으로 바토리 가문은 왕까지 배출할 정도의 엄청나게 부유한 가문이었고, 이 가문에는 왕이나 장군,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배출됐어요. 엄청난 금수저예요. 금수저도 완전 금수저 오브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의 딸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미모까지 되게 뛰어났대요. 얼굴도 하얘가지고 원래 예뻤던, 그리고 되게 영리하고 예뻤던 여자였다고 합니다. 자, 에르제페트, 그냥 엘리자베스라고 할게요. 에르체벳이 발음이 좀 어렵네요. 엘리자베스 바토리. 그러니까 영어로 발음할 때는 엘리자베스 바토리, 헝가리어로 발음할 때는 에르체벳인데요. 발음이 어려우니까 엘리자베스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그러한 금수저에 정말 잘 살았던 그런 여자였어요. 아무래도 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이 여자가 약간 오만하고 좀 잔인하고 그런 면이 있겠죠. 실제 초상화입니다. 어떠세요? 얼굴이 어때요? 뭔가 정말 피도 눈물도 없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코도 길어가지고 왠지 눈빛도 무서운 것 같아요. 잘못 걸리면은 너 일로 와, 촥, 귓방망이 막 촥촥 하면서 피 막 터지고, 왠지 잔인한 느낌이 나요. 섬뜩한 느낌? 일단 이 엘리자베스 바토리는요, 일단 집안 자체가 엄청 유복한 거는 계속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집안도 엄청나게 빠방한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폴란드의 왕이 사촌이에요. 다른 나라의 왕이 사촌이야. 그냥 왕가라고 생각하면 돼. 왕족. 정말 높은 귀족. 그런 명문가였어요. 자, 그런 데다가 교육도 똑똑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라틴어, 로마어, 그리고 헝가리어, 그렇게 막 주변 그런 프랑스어까지, 언어까지 4종류를 할 정도로 영리한, 똑똑한 아가씨였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 이 가문들은요, 이런 고귀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천한 것들하고 이렇게 몸을 섞고 싶지 않다는 거야. 자신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너무 과하게 근친을 해요.
사촌 누나랑 결혼하는 거야. 여러분들 엄마가 있으면 이모의 아들, 딸 있잖아요. 사촌들. 친척이잖아. 사촌들이랑 결혼을 해. 심한 경우에는 친오빠랑 해. 이런 식으로. 이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이런 근친의 이야기들을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고대 이런 파라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랑 딸이랑 결혼해. 그리고 진짜 그 친누나, 친오빠랑도 결혼하고. 이거 뭐 최악의 근친. 그러다가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은 너무 친오빠랑은 좀 심하니까 사촌이랑 결혼하고 조금 먼 삼촌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근친을 하게 되면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본인들의 고귀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높은 가문끼리만 결혼해서 본인들의 그런 그 엄청난 그 재력이나 그런 돈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워낙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주변에 막 사람들이 꼬일 거 아니야. 쟤네들이 우리 돈 가지고 우리 돈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네 그런 돈이나 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끼리만 결혼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기죠. 유전학적으로 좋지 않아요. 맞아요. 신라시대에 성골, 진골. 신라시대에도 역시 근친이 행해졌습니다. 성골은 성골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왕가에서는 근친이 행해졌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유전병이라던가 애가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돌연사를 해. 이유가 뭔지 모르게 돌연사를 한다던가 기형아가 나와. 애기가 약간 생긴 게 요즘 말로 하는 그 언청이라고 하죠. 그런 이상한 그런 여러 가지 기형이 생기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말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주걱턱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요, 턱이 이렇게 심하게 주걱턱이고 아랫이빨이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이런 주걱턱이래요. 그래서 이게 점점 심해지다가 씻지를 못해가지고 그 나중에 왕가 이제 유난히 점점점 이게 아래턱이 점점점 주걱턱으로 나오다가 막판에는 이제 근친 5대 카를로스 때는 길어지다 못해 이 사람이 이제 카를로스인데 카를로스 2세는 먹지를 못했대요. 이렇게 씹지를 못하는 거야. 이빨이 그거 알죠 여러분? 이가 이렇게 앙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실제 이름이 뭐지? 악관절이라고 하나? 아무튼 무슨 문제라고 해요. 그런 게 점점 심해지는 거야. 부정교합. 내 친구도 예전에 부정교합이어가지고 같이 떡볶이 먹으면은 얘가 야끼만두를 못 잘라 이빨로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위로 잘라줬었거든. 부정교합이신 분은 이렇게 못 끊어요. 오징어 이렇게 못 뜯어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서 잘 못 뜯어요. 근데 카를로스 2세는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씹지를 못했대. 그래가지고 뭘 먹었냐면 벌레를 먹었대요. 애벌레를. 그 영양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말랑말랑한 거밖에 못 먹으니까 애벌레를 먹을 정도, 애벌레 요리를 해서 먹을 정도로 스프나 그런 거밖에 못 먹었대. 고기를 먹지를 못했대. 씹지를 못해서. 그리고 이제 빨리 죽고. 자, 그럴 정도로 그 유전병이 생길 정도로 이때 중세 시대에는 근친이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토리 가문도 역시 그 본인들의 그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이 행해졌던 거야. 그래서 바토리 가문 같은 경우에는 외모적인 유전병은 없었지만 정신적인 유전병이 심했대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거야. 약간 악마 숭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약간 혈통이 조금 사람들이 못된 거지. 어렸을 때 간질을 않는다던가, 좀 악마를 숭배한다던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대.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바토리 백작군이었던 거죠.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어렸을 때 4살 때 간지를 앓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좀 잔인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잔인성이냐면 그때 중세시대에는 여러분 마녀를 믿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했어요. 과학이라는 게 없었고 막 마녀, 흑마술, 주술 이런 거를 믿고 정말 마녀가 막 이렇게 마녀 스프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주술을 부리고 그런 걸 믿을 시기였어요. 그리고 집시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집시들을 마녀라고 해서 정말 마녀 사냥을 하고, 그럼 집시들을 죽이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중세는 솔직히 너무 이게 종교에 억압된 사회잖아. 근데 종교에 억압된 만큼 사람들이 더 잔인해. 그러니까 사실 종교적으로 억압된 만큼
누군가를 딱 벌을 줄 때 되게 잔인하게 벌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 재판에서 마녀라고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 보면 화형을 시키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기름솥에다가 사람을 넣고, 중세는 정말 잔인한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게 잔인성이. 근데 그 중에서도 집시를 마녀라고 이렇게 또 이 사람이 마녀다 이래가지고 마녀 재판에서 집시를 어떻게 죽였냐면, 그런 잔인한, 아무튼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그런 거를 보는 걸 되게 즐겼대,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그 중에 진짜 잔인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따왔는데요. 공개 처형을 하는데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집시, 집시는 주로 마녀 아니면 반역 이런 식으로 집시들을 많이 핍박을 했는데, 살아있는 말에 배를 가른 다음에 거기에 그 집시를 넣어버려. 그리고 그 말을 꼬매버려. 그러면 집시는 이제 막 숨을 못 쉬잖아, 말 배 안에서. 그 말이, 여러분, 이 말의 배 쪽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큽니다. 거기에 들어가 넣어버리고 꿰매버려. 숨을 못 쉬고 미쳐버리겠으니까 막 나오려고 하지? 그러면은 말은 아직 안 죽었어. 말은 버둥거리고, 집신 또 그 안에서 버둥거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깔깔깔깔 웃고 그런 걸 즐겼다고 해요. 정말 잔인하죠. 그런 것들을, 이런 잔인한 공개 처형 같은 거 아무렇지 않게 구경하면서 이번엔 좀 약하네? 재밌네 이번에는?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그러한 잔혹함을 키워나간 거죠. 예사롭지 않은 여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잔인성을 좀 즐기는 거죠. 원래 좀 약간 억압되고 좀 본인의 그런 뭐랄까 심성을 더 착한 척 하는 사람들일수록 몰래 뒤에서는 고어물, 그런 소우 같은 거 있잖아요. 하드코어 그런 거, 고어물을 즐기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꼭 심성이 잔인하다고는 할 순 없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되게 착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억압된 심리를 그렇게 푼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유재석이 고어물을 되게 즐긴대요. 잔인한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더라고. 평소에는 이제 너무 이제 국민 MC 이런 식의 반듯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람들 다 막 인사하고 본인의 스트레스를 평소에 못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박명수 같은 경우에는 막 지르잖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지르고 막 화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유재석은 이미지 때문에. 그런 부분 살짝 이해는 돼요. 저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은 디아블로하고 막 뒤틀린 어미 막 죽이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풀렸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분은 저 사람이 너무 사이코야, 이상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한테 조금씩 있는 심리예요, 심리적으로. 여러분들도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피 터지는 게임하고 스트레스 풀리는데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약간 조금씩? 그리고 그런 인간의 잔인성은 어릴 때일수록 더 확실히 나타나요. 초등학교 때 그냥 심심해서 친구 한 명을 그냥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그 친구 괴롭히고 걔가 울고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즐기고, 그런 거. 그러니까 본인의 스트레스를 남한테 푸는 그런 인간이 약간 악한 본성이 있어요. 저도 살짝 조금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면은 사이코패스로 나와요. 지금은 많이 착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사이코패스 테스트 중에서 내 원수가 이제 낭떠러지에 탁 내가 밀어서 떨어졌어.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원수를 어떻게 죽일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 손을 밟아버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 당연히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뗄 건데, 이게 사이코패스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인간의 그런 천천히 괴롭히다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그런 거. 네. 나중에 사이코패스 테스트, 심리 테스트 같은 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바토리 백작 부인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잔인했다라는 거. 자, 아무튼 이렇게 바토리 백작 부인은 그렇게 잔인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용히 예쁜 아가씨인 것처럼 이렇게 좀 숨기고, 이제 그녀가 이제 14살, 15살이 됩니다. 자, 그녀가 15살이 되고 나서는 역시 높은 권력의 백작과 결혼을 하는데, 바토리 가문을 이길 헝가리의 그 가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토리 가문보다 조금 낮은 다른 가문에 그 좀 낮은 가문에 나다스디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남편도 딱히 정상적이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나다스디 가문, 나다스디 백작인데요. 이 백작은 어떤 부분에서 잔인했냐면 전쟁에 나가가지고 사람 죽이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이 백작 또한 잔인함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작도 그닥 정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남편도 약간 변태적인 게 있었대요. 남편도 같은 부류예요. 이 나다스디도 이제 바토리는 영주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남편 후보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 남편을 나다스디랑 결혼을 하는데 가학적 변태 성욕자. 이 가학적 변태 성욕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채찍 막 이런 거 성욕을 푸는데 그냥 잘 안 풀고 약간 가학성으로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그러면서 변태 성욕자였다고 하고요. 이것을 이제 엘리자베스 바토리한테도 좀 그렇게 행했겠죠. 그리고 잔인한 성격, 사람들한테 되게 막대하고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도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전쟁으로는 되게 공을 많이 세웠지만 좀 잔인성이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전쟁에 너무 자주 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혼자 성에서 너무 외롭게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하고 자식을 5이나 낳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계속 전쟁에 나가는 동안 그 성에서 이제 되게 억압하면서 이제 답답하게 살았는데 그 성에 또 이 엘리자베스 바토리의 그런 그 심리적으로 막 더 힘들게 만들었던 약간 미쳤던 여자인데 더 미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여자의 적은 여자. 바로 고부 갈등이죠. 시어머니가 막 들들 볶는 거야. 시어머니가 막 남편도 없는데 괜히 꼼꼼하게 커튼 색깔이 왜 저래 막 하인한테 잘 부려가지고 해야지 괜히 계속 갈구는 거야. 시어머니도 이제 심심한 거지.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요. 귀족들의 삶이 돈이 많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늘 벌어서 내일 사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우울증도 잘 안 생겨. 왜냐면 지금 나는 돈 버는데 급급하니까 지금 빡세게 이렇게 땀을 흘리며 일해야지만 내일 먹고 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사소한 거에 행복해요. 빵 한 조각에 행복해하고 와 오늘은 귀족들의 그런 성에 가가지고 엄청난 뭐 고기를 받았어. 뭐 이런 거 드디어 고기를 먹겠구나 오늘 오랜만에. 정말 사소한 걸로 행복해요. 근데 이렇게 좀 잘 사는 애들은 맨날 막 진수성찬 먹지. 일을 안 해. 일단 귀족이니까 일을 안 해. 할 일은 없어. 심심해. 그러고 이제 뭐 딱히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흑마술, 악마숭배에 빠진다던가 우울증에 빠진다던가 이제 얘네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자기네들 하인 괴롭히기, 하녀 괴롭히기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도 지금 이제 뭐런 재벌가들 있잖아요. 재벌가들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많고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복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만의 되게 힘든 일이 많다는 것. 돈은 많지만 이제 막 삶이 여유롭고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이상한 거에 우울증이 생겨요. 정말. 저희 친구 엄마도 제 친구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 친구도 되게 강남 살고 되게 잘 살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왔어. 왜냐면 딸이 없다는 이유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들은 좀 약간 딸처럼 막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않고 좀 막 군대 가고 엄마랑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혼자 집에 있고 혼자 막 뭐 해외여행 가도 이제 재미가 없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왔었어요. 난 죽고 싶다. 나랑 대화할 사람이 없다. 남편은 돈 버느라 힘들고 뭐 돈을 아무리 써도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라던가 타워 페리스 같은 정말 잘 사는 곳에 거기에 어떤 병원이 잘 되냐면 아동 심리, 아동 대상으로 하는 정신병원 그런 데가 되게 잘 된대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정신병이 걸려서 많이 온대. 막 학원을 막 10군데씩 다니고 그 부모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돈은 많기 때문에 돈은 많이 주고 학원은 많이 보내지만 오히려 공부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꼭 그 돈이 전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도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 없이 여유 있을 때 우울증이 생겨.
저 같은 경우도 BJ 생활을 하면서 그냥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단순한 걸로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만 막 뒤떨어지는 기분?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제가 잘 못 나갔던 것도 아니야. 그때 나름 리즈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순위 항상 12위 안에 들고 막 이럴 때였는데도 그냥 우울해. 채팅창에 내가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채팅창에 그냥 한 무슨 어떤 말이 나를 딱 건들면 그 우울한 거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제가 기분 좋아할까? 내가 죽으면 제가 속상해할까? 막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울증은 사람이 그냥 잡생각이 많은 여유 있을 때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귀족들도 다 약간 변태적이고 가학적이고 삶에 재미가 없으니까 중세 시대는 뭐 할 게 없어. 여러분도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뭔가 레저 즐길 것들이 많죠. 중세는 암흑식이야. 하는 게 없어. 그냥 뭐 연주회 가가지고 음악이나 듣고 그냥 그들의 그런 쾌락은 뭐 성적인 쾌락이라던가 누구 괴롭히는 거 이상한 약간 어둠의 그런 흑마술 악마를 숭배하는 뭐 이런 거 뭐 아무튼 그런 이상한 그런 시기가 많았어요. 주술 막 이런 거. 그 이제 그때 당시는 즐길 것들이 또 없고 하지만 또 귀족들은 또 폐쇄적인 사회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자, 그렇게 고부 갈등으로 시어머니한테 바토리가 억눌려 있다가 남편이 결국 나다스디가 1602년에 바토리가 한 30대 후반일 때 죽어요. 바토리가 40이 되기 전에 남편이 죽어.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뭐 시어머니도 모실 필요도 없고 시어머니를 일단 성에서 쫓아내. 그리고 나서 점점점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어떤 식의 하고 싶은 대로 사냐면 막 하녀들을 고문한다던가 아니면 악마 숭배 쪽에 빠지게 돼요. 그런 악마 숭배 막 귀신을 이렇게 불러 일으킨다던가 막 그런 거. 그때 당시는 이런 게 되게 성행했어요. 귀신과 접신을 한다던가 막 그런 것들. 그런 단체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어느 순간부터 확 제대로 미치기 시작을 하냐면 원래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하녀들한테 막대했대요. 되게 잔인하고 막대하기 시작했는데 이 여자의 또 다른 초상화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여자가 언제부터 약간 맛이 가기 시작하냐면 실제로 되게 예뻤다고 해요. 초상화 봐도 좀 예뻐 보이죠? 어느 날 이제 목욕을 막 하는데 목욕을 하는데 목욕 시중을 두던 하녀가 실수를 했어. 뭐 예를 들어 수건을 떨어뜨렸다던가 구체적인 실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뭔가 실수를 했어. 얘한테 시중을 두는데 이제 이때 귀족들이 목욕을 하면 한 5명 정도가 옆에서 수건 들고 머리 감겨주고 다 시켜줘.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손만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근데 실수한 거야. 그래가지고 귓방망이로 팍 때리는데 그거를 여러분 뺨을요 어느 정도 세게 때려야지 피가 터질까요? 겁나 풀스윙으로 때린 거죠. 예. 아무튼 심하게 세게 때린 거겠죠? 피가 튀었어요. 그 하녀한테 하녀를 팍 때렸는데 피가 튀었어. 근데 팔에 이게 피가 튀었는데 피 닦았는데 피가 묻은 부분이 피부가 이게 탱탱해진 것 같은 느낌이야. 뭐지? 피가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네? 어머, 나는 지금 쭈글쭈글한 40대가 됐는데 저 하녀는 10대야. 10대 처녀들의 피를 이렇게 내 피부에 닿으니까 피부가 좋아지네? 바로 이거야. 이때부터 이제 피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동물, 토끼나 뭐 말이나 이런 가축들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발랐었대요. 근데 성에 차지 않은 거야. 역시 아닌 것 같아. 별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 역시 처녀들의 피가 필요해. 그러면서 처녀들을 죽이게 돼요. 처녀들의 피를 가지고 목욕을 하려고. 피를 이제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목욕을 할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피가 필요할까요? 사람 한두 명 죽여서는 목욕을 할 수 없죠. 그 목욕 욕조에 이제 그 피를 이렇게 가득 채우려면 한 번에 한 3명 정도 죽여야지 가득 채울 수 있었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사람들한테 좀 단절된 좀 멀리 있는 성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남편한테 결혼 선물로 받은 체이테 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실제 최태성이 헝가리에 남아있어요. 보시면은 산 꼭대기에 있고 정말 남들이 이렇게 오기가 힘든 정말 폐쇄적인 성이죠. 여기서 온갖 엽기적인 고문과 잔인한 살인이 벌어졌던 거예요. 지금은 허물어져 있고 터만 남아있는데 옛날에는 막 화려하게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정말 산속에 있는 요새 같은 그런 성인 거죠. 어떻게 이제 한여들을 많이 이렇게 계속 모집을 했냐면 돈이 남아도니까 우리 바토리 가문의 우리 엘리자베스 바토리를 시중들 한여를 구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막 내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요즘 사람들이 삼성에 취직하고 싶은 것처럼 와 바토리 가면서 일하면은 웬만한 시급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데 3배를 받는데 꼭 일하고 싶다 뽑히고 싶다 이러면서 딱 가서 면접을 가면 탱탱하고 예쁘고 어린 여자들만 뽑은 거예요. 딱 그 백작 부인이 보고 너 내일부터 나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고 그 부모들은 자기 그 딸이 죽을 거라 생각을 못하고 딸이 지금 솔직히 몸값으로 받기에는 정말 적은 금액을 받고 딸을 팔았던 거야. 여기서 한여들은 여기 가면은 출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살아요. 이 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살면서 숙식하면서 이제 그런 잡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한여를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여들을 데려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 둘씩. 죽이는 것도 이 바토리가 어떻게 죽였냐면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야. 점점 잔인하게 죽여. 그 한여가 좀 말을 안 듣다든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입을 잡고 실제로 바토리가 입을 이렇게 잡고 찢어버렸대. 힘도 셌나 봐. 뺨 때려가지고 피 터질 정도면 입을 그냥 이렇게 찢어버리기도 하고요. 말실수를 하잖아요. 말실수를 하거나 자기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입이 싸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퍼뜨렸잖아요. 그러면은 실로 입을 꼬매버렸대. 잔인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그 잔인한 게 그 처녀들을 데려와가지고 나는 늙었는데 너는 젊은 처녀다 이래가지고 처녀들의 성기를 뜨거운 양초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리고 발로 이렇게 막 훼손시킨다던가 뜨거운 쇠 부직갱이 같은 거로 지져버렸대. 그런 아무튼 여자를 괴롭히고 그런 거는 끝도 아니에요. 그리고 면도칼로 가슴을 잘라버린다던가. 그러니까 자기보다 몸매가 좋거나 탱탱하거나 젊어 보이거나 그런 거 보는 게 싫었던 거야. 너는 이제 내 재물로 바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죽이는 것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는 죽여서 피를 짜가지고 그걸로 욕조 목욕을 하는 거죠. 정말 잔인한 여자야. 근데 이 여자가 정말 또라이라는 걸 정말 알 수 있는 잔인한 사이코패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기구를 만들어요. 있는 건 돈뿐이야. 철의 처녀라는 기구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실제 바토리가 썼던 철의 처녀는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원래 중세의 고문기구로 원래 있었던 거예요. 철의 처녀. 이게 뭐냐면 사람 얼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원래 옛날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딱 닫아버리면 거기에 피가 터져가지고 죽는 거였는데 바토리는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동으로 만듭니다. 그때 당시에 이 헝가리에 되게 유명한 시계 장인이 왔었대요. 그 장인을 돈을 주고 시켜가지고 되게 화려하게 만들었대. 이 실제 인형의 머리카락, 노란색 머리카락도 길게 이렇게 하고 인형이 버튼을 딱 버튼도 보석으로 만들어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 인형이 씩 웃으면서 이게 딱 열린대. 그럼 거기다 사람을 처녀를 이제 넣으면 얘가 이 문 쪽 있잖아요. 문 쪽을 사람 팔처럼 만들었대. 얘가 그 처녀를 껴안는 거야. 딱 껴안으면 그 팔 쪽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톱 보이죠? 송곳니 같은 그런 뾰족뾰족한 철. 그걸로 사람을 껴안는 거야. 그럼 피가 척척척 터지겠죠? 그럼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처녀들이 막 발버둥 칠 거 아니야.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피가 나. 그리고 밑에는 피가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욕조로 가는 그런 피가 지나가는 그런 수로 같은 수로라고 하면 안 되죠. 혈로? 이런 것들 만들어서 욕조로 받는 거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피를 짜는 거야. 이제 죽이는 것도 귀찮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하다가도 또 실증이 나. 왜냐면 이게 이제 그런 톱니바퀴가 자꾸 피에 엉겨 붙어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좀 식상해. 아, 좀 뭔가 새롭게 한 번에 팍팍 이렇게 피 뿜을 거 없을까?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피의 세장이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건 요런 건 철의 처녀. 요런 거를 퀴즈해야 될까요? 철의 처녀.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그 고문기구로 썼던 철의 처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철의 세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철로 크게 세 장을 만들어요. 근데 세 장을 만드는데 세 장에 이렇게 톱니바퀴를 이렇게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도르래로 이렇게 밑에서 조정을 하면 세 장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야. 근데 그 세 장에는 아까처럼 그렇게 뾰족한 창이 붙어 있어. 그러면 그 세 장을 저기 높이 매달아. 거기다 사람을 넣고. 그 다음에 밑에 막 뜨거운 막 이렇게 달군 철퇴 같은 걸로 톡톡톡 세 장을 막 건드려. 그러면 그 여자들이 이제 안에 있는 처녀가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세 장에서 찔리면 피가 촥 터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르래로 건드려가지고 점점 세 장이 쪼이게 피가 막 터지죠? 그럼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밑에 그대로 이제 피로 이제 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샤워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위에서 샤워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피 샤워를 하는 거야. 쫙. 장난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욕조에다가. 그래서 죽었나요? 당연히 그 처녀들은 다 죽죠. 그럼 이 시체들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처음에는 그 시체를 그래도 양심적으로 이 신부를 시켜가지고 약간 크리스트교적으로 아무튼 종교적으로 장례를 치러줬대, 처음에는. 근데 그것도 한두 명이지. 너무 많이 죽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신부도 약간 의심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소문나겠다 싶어서 그냥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 주변에다가 그냥 버려요. 그 바토리 가문이 워낙 막강하고 거의 왕도 바토리 가문에다 돈을 꼬고 왕도 굽신굽신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잡을 사람이 없어. 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사실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시체를 처리하는데 그닥 공을 들이지 않았대요. 그 엘리자베스 바토리의 그 고문실이 이 성 깊은 곳 지하에 있는데, 이 지하 계단에도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고, 이 지하 계단에는 좁은 수로로 또 지하 수도가 있었는데, 그 지하 수도에는 시체 악취로 장난이 아니었대. 그 수도에도 막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고, 그 지하도로 이제 지하 수로로 연결돼서 산속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그런 산속에 막 시체를 그냥 대충 던진 거야. 너무 많이 죽이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밖에서 봐도 얘를 잡아갈 수가 없어. 권력이 장난이 아니니까. 지금도 여러분 권력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속도 안 되잖아요. 막 변호사 쓰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써도 결국 그 죄가 다 나오잖아.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었다 막 이러면서 결국엔 사형당하지 않고 그냥 그 교도소 정신병동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갔다가 뭐 정신치료 받는다 해가지고 잠깐 뭐 밖에 나오면은 최고급 대우 받고 그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그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어떤 기업의 어떤 사모님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청부살인을 했는데 결국 그게 밝혀졌지만 사형당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고급 대우 받고 그 좋은 그 교도소도 되게 좋은 A급 교도소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정신병동 같은 데 가고 맨날 가끔씩 치료받으러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막 보톡스 같은 거 맞고 성형 맞고 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 건 요즘에도 비슷하죠. 아무튼 이런 체이태성에는 이런 각종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피로 목욕하는 이런 피규어, 이거 바토리 백작 부인의 피규어인데요. 이 바토리 백작 부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줬습니다. 이런 피규어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바토리 백작 부인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줘서 여러분 게임에도 나와요. 어떤 게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 던전 뭐 2층 가면은 바토리 백작 부인 이래가지고 거기에 철의 처녀도 있고 엘리자베스 바토리라고 몹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게임에도 좀 잔인하게 이제 엘리자베스 바토리 깨기 힘들어 막 이러고 던전에 나오는 이제 보스 몹으로 나올 정도로 여기저기에 이제 많이 이제 뱀파이어 그런 느낌으로 다크 에덴 아마 그런 걸 거야.
이제 그 위에 철의 세장을 매단 다음에 피가 막 떨어지면 그걸로 이제 피도 마시기도 하면서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인육을 먹기도 했대요. 그 처녀들을 심지어 이제 피로 목욕하기도 하지만 입으로 물어 뜯어가지고 살을 먹기도 했대. 정말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야. 정말 잔인한 여자야. 이러다가 평민의 피는 식상한 거야. 아, 뭔가 고결한 피가 필요해. 그리고 하녀를 뽑는 것도 사람들이 점점 이 주변에 더 이상 올 하녀가 없어. 더 이상 처녀들이 씨가 말랐어. 그래서 안 되겠다. 아, 내가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귀족 학교를 만들어요. 이제 마을에 사는 처녀들을 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식상해가지고 귀족 학교를 만들어. 젊고 어린 여자들만 데려왔는데 시녀나 이런 서민계층은 더 이상 데려올 여자가 없어.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좀 더 이제 정식으로 죽일 여자를 찾기 위해서 귀족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고결한 귀족의 피를 가지고 목욕하겠다 해서 그 학교에 있는 처녀들을 또 한두 명씩 죽이기 시작해. 학교까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죽여요. 자, 이 엘리자베스 바토리의 본격적인 이런 엽기적인 고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여기 2개가 왔어. 자, 알려진 고문 방법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으로 정말 잔인한 이거를요,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일기장에 다 썼대요. 오늘은 입을 찢어 죽였다. 아우, 너무 입 찢느라고 너무 손이 아팠어. 오늘은 얼음에다가 하녀 3명을 굴리면서 물을 뿌렸는데 애들이 한 3시간 정도 돼야지 죽더라. 사람은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는구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일기장에 막 써놨어. 고통을 가하는 그런 과학적인 짜릿함을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하면서 죽이고 사지를 절단하기도 하고 손으로 하녀 입을 막 양쪽을 찢고 막 이런 거. 자, 그럼 본격적인 고문, 실제로 했던 고문 종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피목욕. 몸을 갈라가지고 매달아 놓고 피를 마시는 거 계속 얘기를 했죠. 불차기. 기름을 바른 종이 조각을 발가락 사이사이에 넣어요. 페디큐어 할 때 여자들이 이렇게 발가락 사이사이에 이렇게 종이 뭐 이렇게 솜 같은 거 넣거든요. 그다음에 불을 붙여. 발타기. 물고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하의 날씨에 소녀들을 벌거벗겨서 물을 뿌리고 얼음에 굴려. 그래서 언제 죽나 이렇게 시간 보고 막 소녀들이 괴로워하는 거를 막 즐겼어. 그리고 긴 못이 박힌 철제우리. 아까 그 철의 처녀. 그걸 말하는 거죠.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거. 그리고 인두와 집게를 이용해가지고 뜨거운 인두를 이용해가지고 살을 지지거나 집게로 살을 찢거나 그리고 어떤 하녀는 엘리자베스 바토리에 이렇게 구두를 신기는데 구두를 신길 때 실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구두를 잘못 신겼다는 그 벌로 그 하녀의 발을 인두로 빨갛게 지졌대. 어머, 너는 예쁜 빨간 구두 신었구나. 이런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여자죠. 너무너무 무서운 여자죠. 그 엘리자베스 바토리의 정말 잔인한 일화 중에 하나가 그 영지에, 그 성 주변 영지에 막 여러 가지 막 정원이 있잖아요. 그 정원에서 과일을 누가 어떤 아주 어린 소녀가 10대 소녀가 초등학생 같은 그런 소녀가 과일을 너무 배가 고파서 과일을 이제 훔쳐 먹었대. 그걸 보고서 바토리가 너 일로 와. 누가 내 영지에 있는 과일을 훔쳐 먹으래. 일로 와. 어리고 좋네. 너는 어떻게 고문할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았던 거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소녀가 먼저 무릎을 꿇고 막 빌었어.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용서를 막 울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되는 거야. 수근수근. 설마 저 어린 애한테 벌 주진 않겠지? 수근수근 하니까 또 이미지상 안 되겠네. 그래서 고문은 못하고 얘를 때리지는 못하고 그래 그러면 벌로 하루 동안 배나무에 너를 벌거벗겨서 묶어놓을 거야. 네가 과일을 뺏어 먹었으니까. 그래서 소녀를 벌거벗겨가지고 배나무에 묶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배나무에 묶되 여기까지만 보면 뭐 되게 안 잔인하네? 심플하게 끝났네? 생각하죠? 하루만 그냥 견디면 되니까. 근데 그 소녀의 몸에다가 벌거벗긴 다음에 몸에다가 꿀을 발라놨어. 거기 막 주변에 과일나무들이 많고 꽃도 많은데 얼마나 벌이 많았겠어요? 몸에다가 꿀을 발라놔서 밤새 벌들이 쏘는 거야.
그래서 소녀는 밤새 괴로움에 절규를 하고 살려달라고 절규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온몸이 퉁퉁 부어서 벌에 쏘여서 죽었어요. 이런 잔인함, 이게 대표적인 일하고 실수를 한 하녀의 이제 눈을 제대로 보고 다니라고 눈을 바늘로 찌른 적도 있대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입을 꼬매는 것도 얘기를 했죠. 그리고 혹시나 그 체이태성에서 금화를 훔치다가 들키잖아. 그럼 금화를 뜨겁게 달궈. 그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 금화를 손바닥에 그렇게 돈이 갖고 싶니? 툭! 그 손이 지져지게. 금화를 달궈서 손에 떨어뜨리기. 금화를 훔치면 완전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가 내 눈을 멀게 하면 그 사람 눈을 멀게 하는 뭐 그런 거 같이. 옷을 잘못 다리잖아요. 옷을 딱 다려야 되는데 잘못 다리잖아. 그러면 그 시뻘건 인두 다리미를 되게 세게 해서 그걸로 얼굴을 다려. 장난 아니죠. 무서운 여자죠. 그리고 좀 시끄럽게 수다 떨면 입 꼬매버리고. 아니 좀 심심하다 그러면은 그냥 맨날 그냥 처녀를 그냥 알몸으로 그냥 꽁꽁 묶은 다음에 그냥 얼음 위에 막 굴리고. 이런 게 일상이었어요. 끊임없이 그런 고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지. 자, 그러다가 이 체이태성의 이 고문이 결국에는 한번 발각이 됩니다. 자꾸 주변에 처녀들이, 이 동네의 처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사람들이 소문이 나는 거야. 바토리 이 백작 부인한테 가면 살아나오질 않고 딸이 돌아오질 않아. 그리고 어떤 이제 부모가 찾아가가지고 자기 딸을 만나러 갔더니 딸의 시체가 나온 거야. 병으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흉흉하게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느 날 신부가, 그 동네 신부가 이 성을 몰래 가게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근데 신부가 갔는데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하 그 고문실의 그 계단에 수많은 시체들이 막 쌓여있고 엄청난 악취. 그리고 이제 시체를 처분하는 그 지하 수로에도 시체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근데 구속을 해? 이게 사람이 너무나 높은 권력에 있는 귀족의 가문인데 누가 이 사람을 뭐 처벌할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알아. 다 아는데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러다가 결국에는 한 처녀가 여기서 탈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진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바로 올가미가 아니라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됐던 아마 광주에 있는 걸걸요. 광주 인화학교인가? 귀가 멀고 눈이 멀고 이런 청각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교장이랑 그런 뭐 교무주임 이런 사람들이 성폭행한. 근데 거기에 나왔던 그 학생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서 결국에 밝혀진 거잖아요. 한 평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부산에도 뭐 하나 있지 않아요? 부산에도 무슨 밝혀진 게 있는데 이렇게 일기도 있고 막 되게 고문하고 잔인하게 막 고문하고 일 시키고 막 그랬던 형제복지원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 계속 아무리 막 얘기를 해도 다 자기네들끼리 다 이렇게 암암리에다 비리로 다 얽혀 있어가지고 오픈이 되지 않아. 근데 이제 그거를 진짜 누가 되게 강하게 언론에다 보도하지 않은 이상은 처벌하기가 힘들죠. 그런 것들 많아요. 형제복지원 사건도 있고. 그 형제복지원 보면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인권이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체이태성에서는 이 수많은 처녀들이 무려 약 1000여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도 한 처녀가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이렇게 고문당하고 몸이 완전 다 너덜너덜 막 그런 상황인데 결국 탈출을 해. 탈출을 해서 그것을 밝혀. 저 체이태성에서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엄청난 수많은 처녀들을 죽이고 있다고. 미쳤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수면위에 오르게 되고 안 되겠다. 너무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가지고 이 소녀의 진술 때문에 악행이 드러나게 되고 1610년에 12월에 이 체이태성으로 조사팀이 들어닥치게 돼요. 이 조사를 누가 하게 되냐면 이 바토리 가문의 사촌, 이 엘리자베스 바토리의 사촌 오빠가 하게 되는데 이 사촌 오빠가 이 수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이 바토리의 재물을 탐내서 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 바토리 가문은 바토리 가문밖에, 그 안에 있는 사람밖에 건드리지 못해. 근데 가뜩이나 얘가 남편도 없잖아. 남편의 재력까지 다 가지고 있어. 돈도 많고. 얘가 이렇게 또 범행을 저지른단 말이야. 얘를 구속시킨 다음에 얘 재력을, 얘 재물들을 내가 빼앗아 볼까? 이래서 이 사촌 오빠가 이제 여기 이제 들이닥치게 되는데, 시체가 진짜 그 지하 고문실에 너무나 많은 수백 개의 진짜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었고, 그리고 그 시체 더미 안에 심지어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살아있는 시체가 20여 구가 나왔대요. 그 시체 속에서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구출이 됐고, 20여 명 정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구출이 됐고, 50에서 60가지의 그런 고문기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 이제 죽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처녀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혀를 내둘렀지.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공식적으로 일기장에 쓴 게 650여 명이 죽였다고 하고요. 일기장에 쓰지 않고 그냥 뭐 대충 뭐 귀찮아서 적지 않은 그런 애들까지 치면은 거의 뭐 1000여 명 정도로 죽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사람을 죽이는데 혼자 있겠어요? 귀족인데? 동조자가 있었겠죠. 사람 죽이는데 같이 했던 그런 동조자들. 그 동조자들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동조자들은 또 되게 잔인하게 죽게 돼요. 동조자들은 이 팔을, 손을 철퇴로 다 찍힌 다음에 화형됐대요. 근데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화형은 되지 않습니다. 자, 1604년부터 1610년까지 612명, 뭐 612명에서 650명이다, 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마다 틀린데요. 또 60여 명의 처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재판 기록이 있어요. 헝가리에. 근데 바토리는 아무래도 이 가문의 명예가 있고 그러니까 바토리 가문에서 탄원서를 내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사형은 좀 안 되고 사형만은 면하게 해줘라. 종신형으로 해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체이테 성에 가둬버리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아까 그 체이테 성에. 이 조사팀이 본 시신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줬네요. 성 안의 넓은 홀에 어린 소녀들의 시신들, 몸 전체에 구멍이 뚫린 소녀, 그렇게 피를 뽑은 거지. 살아있었지만 죽어가고 있는, 뭐 성 안의 지하실에 수많은 소녀들, 천장에 고기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고, 머리가 이제 다 죽었는데 시체들을, 머리를 이제 시체를 한 번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다 머리끼리 묶어서 다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기도 하고, 정말 기괴하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토리는 가문 때문에 결국 사형은 면하고 종신형에 처해지게 돼요. 좁은 감옥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그 감옥이 바로 어디냐면 본인이 살고 있었던 체이테성에서 가둬가지고 거기서 죽이게 해요. 그래서 체이테성은 그 창문을 탈출하지 못하게, 창문이란 창문을 다 막아요. 다 콘크리트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 그때 당시 콘크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벽돌이나 그런 걸로 다 막아버려.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 체이테성에, 아까 보였던 그 체이테성에 4군데 귀퉁이에다가 교수형하는 그런 목을 졸리는 교수형대 있잖아요. 처형대 있잖아요. 처형대를 4군데다가 세워놨대요. 여기는 원래 처형당해야 될 사람이 여기에 갇혀있다. 이 성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의미로. 그리고서 이제 교도관 같은 사람이 계속 감시해서 먹을 것만 집어넣어줬대요. 좁은 구멍으로 먹을 것만 집어넣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워낙 예쁘다는 소문이 많아서 그 틈새로 그렇게 구경을 했대. 얼마나 예쁜가. 피부가 진짜 우윳빛처럼 정말 하얘했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 엄청난 미인이었다라는 거지. 근데 이쁜데도 불구하고 뭐 얼마나 더 이뻐지겠다고 피로 목욕을 하고 그랬는지, 여자들의 그런 젊음에 대한 그 젊음을 추구하는 욕심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뭐 다른 성형은 관심이 없어도 약간 피부가 막 이렇게 젊어진다던가,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도 사용했다는 그런 줄기세포를 맞아가지고 뭐 피부가 탱탱해지고, 뭐 그런 것들은 웬만한 모든 여자들의 그런 로망이거든요. 아기 피부로 돌아가고 싶다, 젊어지고 싶다, 20대처럼 보이고 싶다, 뭐 그런 욕심. 그러한 욕심이 결국에는 피로 목욕을 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거를 즐기게 되는, 이러한 엘리자베스 바토리의 그런 잔혹성을 보여주게 된 거죠. 정말 젊음에 대한 추구는 정말
지금도 뭐 엄청난 화장품, 비싼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뭐더라? 태반 화장품? 뭐 이런 거 뭐 아기 태반으로 만든 화장품부터 해서 모유로 만든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성분이 다 있고 뭐 달팽이로 만든 화장품부터 말기름으로 만든 마유크림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토리는 종신형에 취하게 되고 이 체이태성에서 3년 지나고 나서 죽게 됩니다. 바토리의 최후는 좁은 감옥에서 이 체이태성 감옥에서 엎드려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체이태성에서 혼자서 바토리가 갇혔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신질환도 있는데 자기가 죽인 처녀들이 막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래서 이 바토리가 약간 귀신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워낙 잔인한 거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잔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잔인해져가지고 또 사람들도 계속 끊임없이 죽이지 않으면은 그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더 잔인하게 해가지고 귀신들이 나한테 붙지 않게 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실제 사진입니다. 어때요? 미인이죠.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못생긴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 사진 보니까 왠지 섬뜩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난 이 실제 사진 구해가지고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왠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도 무서워. 날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초상화도 뭔가 사람이 냉혹한 느낌이 들어요. 좀 잔인하고. 자, 아무튼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그리고 실제로도 정말 되게 이쁘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우윳빛 피부를 가진 되게 아름다운 여성이었대요. 근데 이 아름다운 여성이 왜 이렇게 미쳐버렸을까? 아무튼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체이태성에 갇혀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54세의 나이로 이렇게 54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이렇게 죽고 나서 근 100년간 이 헝가리에서는 바토리라는 이름을 쓰지를 못하게 돼. 엘리자베스 바토리라는 이 이름을 못 쓰게 돼. 사람들이 치가 떨린다고, 잔인하다고. 그리고 그녀의 손에 의해서 죽은 처녀들이 거의 헝가리 여자나 헝가리나 슬라브인의 하녀였기 때문에 주로 헝가리 여자들이 많이 죽어서 이 바토리를 어떻게 불렀냐면 바토리란 이름 대신에 더 헝가리안 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욕을 한 거지. 훌이 뭐냐면 매춘부, 창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헝가리안 훌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 헝가리 뭐 매춘부, 헝가리 창녀 뭐 이런 식으로 그 여자를 불렀다는 거지. 근데 이 바토리의 이런 엽기적인 행각에 대해서 최근에 서프라이즈에서는 그거는 조작된 역사다. 승자의 역사다. 바토리가 워낙 돈이 많고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망인으로서 그녀의 재력을 노렸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녀를 되게 많이 유혹을 했지만 유혹당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마녀 사냥처럼 그녀를 엄청나게 잔인한 마녀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녀를 죽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홀 뭐 이런 식으로. 홀이라고 하면 발음해야 되겠네. 영어 발음이 약했네요. 자, 홀, 예. 약간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바토리를 이런 소재로 한 두 개의 영화가 있어요. 카운테스란 영화가 있고 바토리란 영화가 있거든요. 저는 카운테스는 봤는데 바토리는 못 봤어요. 이것도 봐야겠어. 이 영화가 더 낫다는 얘기도 있어. 비포 선셋 비포 선라이즈 그 여자 줄리 델피가 만든 영화인데 카운테스란 영화는 실제 줄리 델피가 나오긴 하는데 줄리 델피가 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좀 늙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출연했기 때문에 조금 이쁜 게 좀 아쉽달까? 젊었을 때는 되게 이뻤는데 아무튼 줄리 델피가 이제 잔혹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예뻐지기 위해서 이제 처녀들의 피로 목욕을 했다 뭐 이런 스토리인데 이제 그냥 악행에 대해서 나와요. 카운테스는 막 비극적인 이런 참살. 근데 이 내용은 서프라이즈 내용처럼 실제 바토리는 뭐 하녀들한테 잔인하긴 했지만 피로 목욕하고 그렇게 심하게까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 약간 조작된 역사다. 막 이런 식으로 재해석한 게 이 바토리란 영화래요. 아직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두 가지 영화가 있는데 완전 해석은 반대라는 거. 그래서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정말 수많은 드라큘라라던가 그런 영화 이런 거에 대표적인 모티브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에서도 뭐 누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국왕 마티아스가 이 엘리자베스 바토리한테 돈을 꿨대요. 근데 그걸 못 갚으니까 결국에는 마녀로 물어서 죽인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서프라이즈에서는. 아이고. 마티아스 왕의 음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녀의 재산을 오히려 이제 돈을 껐는데 못 갚겠는 거 너무 많이 꿔가지고 그녀의 재산을 몰수할 방법을 막 생각을 하다가 막 처녀들을 죽여서 피로 모욕했다 막 귀귀한 소문을 내게 되고 그 재판이 되게 즉결 재판 뭐 증거 같은 거 그렇게 구하지 않고 막 그냥 하녀들의 진술로만 재판을 그냥 마무리 졌대요. 그리고 실제 일기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역사학자가 누명이다. 역사라는 건 이런 승자들의 역사니까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실제로 그렇게까지 죽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또 하지만 일각에서는 엘리자베스 바토리란 이름 자체를 100년 동안 입에 거론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 사람들이 단순히 그 조작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치를 떨었을까? 그런 얼마나 잔혹성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 시체가 나온 걸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적어도 하녀들한테는 잔인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이다라는 내용과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긴 너무 잔혹하죠. 그렇지만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이때 당시 귀족들이 하녀들을 막대하고 잔인하게 죽였다는 건 아마 실제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노비들한테 했던 것도 똑같거든요. 조선시대에 노비들을 멍석말이 해가지고 죽이고 갖다 버리고 아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 노비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노비를 죽이다니 살인사건이다. 막 이런 범죄에 대해서 벌을 줘야 된다. 아니 재판하지 않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래 계급이 윗 계급한테 이렇게 대든다. 그럼 강상죄라고 그래가지고 강상죄는 원래 사형으로 처벌했거든요. 그냥 강상죄라고 하면 돼. 이 자식이 날 더 대들었어. 말을 안 들었어. 이렇게 죽여버리면 끝인 거야. 그런 식으로 옛날 중세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녀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어떻게 죽여도 그거는 뭐 죄도 아니었고 아무도 모르고 넘어갔다라는 거지. 이것은 마치 광해군을 폭군으로 몰아서 또 쫓아낸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조작된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엘리자베스 바토리에 대해서 잔인한 엘리자베스 바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럼 과연 여러분 피가 도대체 정말 그런 피가 사람을 회춘하게 하는데 피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요즘 뭐 줄기세포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혈장수혈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나오는데 특히 젊은 사람의 피. 근데 실제로요 1950년대 미국에 이런 실험이 있었대요.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미국 코넬대 클라이브 맥케이 교수 연구팀은 젊은 쥐의 피를 늙은 쥐에게 수혈함으로써 회춘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해봤다. 물론 혈액을 뽑아서 주입해주는 수혈이 아니라 2마리의 쥐 옆구리를 외과 수술로 접합하는 다소 괴상한 방식으로 수혈이 이루어졌다. 연구팀이 만든 프랑켄슈타인 쥐는 수술 부위에 혈관이 자라나면서 서로 합해졌다. 젊은 쥐의 피는 늙은 쥐에게, 늙은 쥐의 피는 젊은 쥐에게 서로 흘러들어갔다. 이후 연구팀이 쥐를 해부한 결과 늙은 쥐의 연골이 실험 전보다 더 젊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연구팀은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다. 50년이 흐른 2000년대 스탠퍼드대 의과대 토머스 랜도 교수 연구팀은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고 젊은 쥐의 혈액 속에 노화한 줄기세포를 깨우는 회춘물질인 GDF11 단백질 때문이라는 걸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요. 인권적인 문제 때문에 실험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혈장을 수혈하는 거 지금 이제 실험을 하려고 한대요. 미국에서는 최근 혈장 수혈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젊은 사람의 피에서 혈장에서 혈장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게 되게 젊은 적혈구, 젊은 백혈구, 생생한 젊은 혈소판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걸 액체 성분으로 90%가 물인데 이거를 수혈받는 거야. 나이 든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받음으로써 젊어지는지 회춘하는지 요거를 이제 실험을 하려고 이제 실험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수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이거를 수혈받기를 원하고 있대. 근데
근데 이게 만약에 허가가 나고 여기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면 늙고 병든 사람들이,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피를, 젊은 사람들의 피를 사려고 엄청나게 또 공공연히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중국에 막 그런 거 있죠. 통나무 장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장기 적출하고 막 이러잖아요. 장기 매매. 나중에는 젊은 피가 사람을 회춘하게 한다는, 이렇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피 매매가 생길지도 몰라요. 젊은 여자를 갑자기 납치해 가가지고 피를 쫙 빼버리는 거야. 이런 잔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혈전? 피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무섭죠. 혈장은 혈액처럼 또 몸에서 다시 생기나요? 다시 생기죠. 여러분 혈장 헌혈 안 해보셨어요 혹시? 혈액 헌혈도 있지만 혈장 헌혈도 있잖아요. 혈청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거는 피를 뺀 다음에 혈장만 빼고 다시 피 넣어요. 그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헌혈인데 그런 거 있어요. 피 매매는 맞아, 과거에도 있었죠. 요즘은 헌혈을 무료로 하지만 피가 또 막 그런 흔하지 않은 RH- 이런 헌혈, 이런 피일 경우에는 피를 못 구해서 죽기도 하잖아요. 혈장 헌혈 같은 경우도 있죠. 아무튼 오늘은 젊어지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엘리자베스 바토리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왠지 요즘에 끊임없이 줄기세포를 맞고 뭐 보톡스를 맞고 차원병원에서 이용을 했던 어떤 분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길라임씨.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런 잔인한 엘리자베스 바토리의 이야기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요즘에 누명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좀 재미있고 좀 그런 걸로 준비를 했어요. 저번에는 너무 제가 3명이나 준비를 해가지고 악녀 3명을 준비해서 좀 빡셌기 때문에 오늘은 엘리자베스 바토리만 준비를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전 세계로 통틀어서 이 여자가 제일 악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최고의 악녀 오브 악녀 엘리자베스 바토리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역사 스캔들 주제로 찾아뵐게요.